안녕하세요.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은 제가 항상 남들 앞에서 겸손하고 검소하길 바라셨습니다. 그런 배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부모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려심 많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 지금까지 잘 지내오고 있었고, 시부모님 또한 좋으셔서 결혼 생활은 순탄했었어요. 그런데 평탄했던 제 삶에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는데 예비동서의 겉으로 보이는 모든 행동들이 상당히 걱정스러웠어요. 평범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아니라는 걸 시댁의 인사를 오면서부터 단번에 알 수 있었지만, 사람마다 성향도 다르고 한 번 보고 모든 걸 판단하기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동생이 데려온 예비동서와 짧은 시간을 보낸 뒤, 시동생은 예비동서를 집으로 바래다 준 뒤 돌아왔는데 상당히 기분이 들떠 보였고, 저희 가족들에게 좋은 말이 나올 줄 알았는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어떤 것 같냐고 첫인상의 느낌에 대해 물어봤어요. 시동생이 물어보자마자 시부가 먼저 입을 떼셨고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처음 얼굴을 마주하는 자리였고, 네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친구에 대해 모든 걸 알지는 못하지만 아버지가 봤을 때 이 결혼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다. 네가 여자친구를 바래다 준다고 자리를 비운 사이 대화를 좀 나눠봤는데 다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구나. 지금 너는 여자친구에 한창 빠져서 결혼을 하겠다고 결심했겠지만 연애와 결혼은 하늘과 땅 차이고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되는 문제인데, 네가 데려온 여자친구는 배우자감으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으니 결혼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 일단 우리가 공통적으로 보게 된 첫인상은 성격이 밝긴 했지만 예의가 많이 부족하고 기본적인 예절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는 게 눈에 보이니까 같이 지내다 보면 이 문제로 마찰이 많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걔가 예의가 없다고요? 오늘 처음 얼굴 보는 자리였잖아요.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지금까지 만나오면서 제가 지켜보고 느낀 감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버지가 생각하는 거와 반대의 시선으로 바라봤고, 충분히 예의 바르고 기본적인 인성이 갖춰져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완벽하지 않듯이, 제 여자친구도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결혼을 반대할 정도로 성격이 안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지금 다들 한입 모아 반대한다고 했는데 많이 당황스럽네요. 당연히 가족 말 들어서 나쁠 건 없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평가되니 기분이 썩 좋은 건 아니네요. 모두들 같은 의견인 거 확실한 거죠? 네가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자인데 우리가 안 좋은 시선으로만 바라봤겠니? 너 말대로 밝은 모습이 보기 좋다만 대화에서 나오는 거침없는 말투에서 가정 환경이 어땠는지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겠더라. 엄마는 너가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 모두들 너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가족들 말 들어서 나쁠 거 없다는 거야. 시동생은 시부모님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보였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주변에서 아무리 설득하고 얘기해줘도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 없기 때문에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길 바랬어요. 하지만 시동생은 가족들 말을 듣지 않고 예비동서와의 결혼을 강행했고 끝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할 때부터 시동생이 가족들과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곤 생각했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아 신경을 쓰진 않았어요. 그리고 일이 워낙 바빠서 명절 외에는 얼굴을 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의 성격상 독하게 말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좋게 대화로 풀어가려 했지만 시동생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시부모님은 본인의 삶이고 아무리 백날 얘기해줘봤자 깨닫기 전까진 모른다며 잘 살면 좋겠지만 가족들이 걱정했던 대로 흘러가게 돼서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된다면
그땐 본인이 깨닫는 게 있을 거라며 더 이상 말리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새 식구가 들어오게 된 이후 예상했던 대로 동서는 가족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안겨주었습니다. 거침없이 뱉어대는 말들에 모두가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걸 전혀 모르는 눈치였어요. 어머님, 아니, 음식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제 입맛에 안 맞아요. 이런 거 말고 다른 건 없어요? 전부 남을 뿐인데 저는 고기 없으면 밥을 먹지 못하거든요. 동서 앞에 있는 건 고기가 아니고 뭔데? 그리고 이런 음식들을 먹어야 몸이 건강한 거지. 가공식품만 먹으면 몸이 금방 안 좋아져. 다 가족들 생각해서 만들어주신 거라고. 형님, 저는 물에 빠진 고기 안 먹어요. 사람들이 보쌈 고기를 왜 먹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물컹거리고 퍽퍽한 게 식감도 이상하잖아요. 어머님, 고기 아직 남았죠? 그럼 그것 좀 구워주면 안 될까요? 제가 크게 가리는 편은 아닌데 어머님이 워낙 건강한 음식만 만들어놔서 젓가락이 가지 않으니 편식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제 이미지상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먹을 게 있어야 젓가락이 가지 않겠어요? 특히 저기 새우젓 좀 치워주면 안 될까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젓갈류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비린 냄새가 너무 역하고 음식물 쓰레기 같아 보여서 솔직히 토할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사람 저처럼 젓갈 안 먹어요.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때는 이런 말 하는 거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참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 가족이니까 이런 말에도 기분 나쁘거나 하지 않죠? 이 사람이 저랑 입맛이 똑같아서 같이 사는데 전혀 지장 없지만 어머님 댁에만 오면 음식 먹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당신도 먹을 게 없지? 내가 따로 좀 차려줄 테니 같이 먹을래? 시모가 주말에 동선회에 왔다고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힘들게 준비한 보쌈에 여러 가지 건강한 음식들을 힘들게 한 상 차려주셨는데 생각 없이 말하는 동서의 언행에 가족들 모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가 만든 음식을 앞에 두고 토할 것 같다는 말을 하는 순간 동서가 어떤 성격인지 확실하게 파악할 수가 있었어요.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음식들이 아니라 해도 고생한 사람을 생각해서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어른 앞에서 말을 막 하는 동서의 태도는 앞으로 눈치껏 고쳐주길 바랐어요. 그래서 체할 것 같았던 식사 자리가 끝난 뒤 동서와 주방을 정리하면서 문제되는 행동들에 대해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게 좋게 설명을 했는데 동서의 입에서 되돌아온 말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형님, 아니 그럼 저보고 앞으로 입을 닫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고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머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려야 앞으로 좀 더 음식을 신경 써주지 않겠어요? 저도 한 가족인데 제 입맛에 맞는 음식 정도는 해주셔야죠.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음식 몇 개만 추가해달라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이 정도로 불편하게 만들 거면 차라리 다음부턴 오지 않아야겠어요. 저는 싫은데 억지로 먹고 맘에도 없는 말 원래 잘 못해요. 내가 동서한테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잖아. 가족들이 한데 모여 식사하는 자리에서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는 거야. 그 정도는 충분히 구분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앞으로 좀 조심해 달라는 것 뿐이잖아. 서로 좋게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 굳이 분위기 망칠 필요 있어? 동서도 서로 얼굴 붉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진 않잖아. 그래서 둘만 있을 때 얘기해 준 거니 너무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 기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입이 가벼우면 집안에 풍파가 들이닥친다고 그랬어. 앞으로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동서의 성격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은데
이것만 고쳐주면 괜찮을 것 같아서 말하는 거니 좋게 받아들여줘. 동서는 제 말에 기분이 안 좋았는지 얼굴을 붉히면서 입을 닫아버린 뒤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본 적도 없었고 정반대되는 동서의 성격이 앞으로 시댁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노파심에 좋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속에 담아두지 못해서 하고 싶은 말은 무조건 입 밖으로 꺼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 몇몇 있기는 한데 사회에서는 그냥 피하면 그걸로 끝인데 동서는 가족이라 피할 수도 없고 잘못된 건 바로 잡아줘야만 했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동서와 대화하는 말수가 줄어들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동서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아 먼저 말을 꺼내는 일은 없었어요. 이미 가족들은 마음의 멍이 들기 시작했던 거였죠.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언제 터질지 모를 동서의 생각 없는 막말이 오래간만에 모이게 된 식사 자리에서 터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이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해 저희 부부와 시부모님을 초대했는데 시동생이 먼저 분위기 좋게 대화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시부를 빤히 쳐다보더니 충격적인 말을 꺼냈고 가족들 모두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음 겪어본 상황이라 경악할 수밖에 없었네요. 아버님, 여기가 무슨 자리인지는 아시죠? 아니, 그런데 일하다 오셨어요? 아니, 옷이 그게 뭐예요? 잠깐 고개를 돌려서 레스토랑에 식사로 온 사람들을 좀 보세요. 격식 차려서 옷을 깔끔하게 입고 왔는데 아버님이 걸치고 있는 그 잠바가 지금 레스토랑의 분위기와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남들 보는 시선도 있는데 그런 구질구질한 옷을 꼭 입어야 했어요? 이런 건 당신이 레스토랑으로 부르기 전에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지. 쪽팔려서 고개를 못 들겠잖아. 당신 집안 못 사는 형편도 아니라면서. 그런데 이게 뭐야? 저런 옷을 입고 나오면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할 거 아니야. 내가 옷은 그 집안의 재력이 얼마나 되는지 남들에게 보여주는 용도이고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기본이라고 했잖아. 혹시라도 아는 사람이 이 레스토랑으로 들어오면 내가 얼마나 쪽팔리겠어. 아, 그러게. 내가 그 말을 한다는 걸 깜빡했네. 나는 두 분이서 알아서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오실 줄 알았지. 당신이 좀 불편하더라도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뭐? 그냥 넘어가자고? 내가 이런 거에 얼마나 예민한지 알고 있지? 아, 형님이랑 아주버님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자주 얼굴 보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힘들게 고급 레스토랑 알아봤으면 그만큼 신경 써서 나와야죠. 어떻게 걸치고 있는 것들 중에 명품 하나가 없는 거야? 찢어지게 가난한 것도 아니잖아요. 동서, 말이 좀 심하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오래간만에 모인 자리에서 말을 꼭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저번에도 좋게 얘기했을 텐데. 아, 그만해라. 기분 좋게 나와서 얼굴 붉혀야 되겠니? 새며느리 너도 어른들 앞에서 말을 좀 가려서 하면 좋겠구나. 남들 시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네가 생각하는 만큼 남들은 남 별로 신경 안 써. 사람이 검소할 줄 알아야지. 겉으로 보이는 치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보이는 인성이 중요한 거다. 그럼 다른 것들은 굳이 명품을 두르지 않아도 빛나 보이는 거란다. 지금 여기 레스토랑에 나온 사람들 아무도 우리를 신경 쓰지 않는데 네가 외적으로 예민하니까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야. 너 내가 뭐라고 그랬냐? 결혼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지? 이 상황에 자기 마누라라고 편을 들어주면 우리 입장은 뭐가 되겠어? 너도 재수씨랑 같이 살다 보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재수씨, 적당히 좀 하세요.
가족들이 좋게 얘기하면 눈치가 있어야지. 재수 씨 때문에 집안 분위기 자꾸 초치는 거 안 느껴져요? 아니, 제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저는 말도 못해요? 말하라고 입이 달려있는 건데 다물고 있으라니? 아, 정말 너무들 하시네. 나 기분 나빠서 같이 못 있겠어. 이래서 내가 오기 싫다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살아? 나도 최대한 조심한다고 하는데도 욕을 먹는 거면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지내는 게 낫겠어. 아, 정말 다들 왜 그래? 내가 오늘 이 자리 만들려고 몇 달 전부터 레스토랑 예약한 건데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될 일을 그게 만들어야 되겠어? 아, 다들 이럴 거면 그냥 가요. 이 사람이랑 단둘이 식사할 거니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가서 식사하라고요. 틀린 말 한 거 하나도 없구만. 성격들 참 요상들 하시네. 남편은 동서내의 막말에 화가 많이 났는지 더 이상 상대조차 하고 싶지 않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났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밖으로 나갔어요. 저도 남편의 뒤를 따르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동서내외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때마침 나온 음식에만 집중을 하고 있길래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동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전부 알 순 없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진짜 너무 실망스럽다. 그리고 같은 어머님 뱃속에서 나왔는데 두 형제가 이렇게까지 다를 줄 몰랐는데 서방님도 진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동서 편에서만 얘기하면 시부모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서방님도 우리 가족이 그렇게 창피해요? 아주 끼리끼리 잘 만났네요. 앞으로 둘이서 지지고 볶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어차피 자주 오지도 않는 거 그냥 둘이 늙어 죽을 때까지 쭉 살면 되겠네. 고작 시댁에 몇 년 일찍 들어온 주제에 어디서 지적질이야? 형님으로 대우해주니까 뭐라도 된 거 같아? 적당히 하고 식사 방해하지 말고 그만 나가주시죠. 동서가 뱉은 막말에 울컥하게 된 저는 물컵을 손에 들어 동서의 얼굴에 뿌려버리려는 순간 갑자기 시모가 레스토랑으로 다시 들어와 제 팔을 잡더니 제 손을 더럽히지 말라면서 시모가 제 손에 쥐어져 있던 물컵을 빼앗아 동서의 얼굴을 향해 세차게 뿌려버렸어요. 시모의 돌발 행동에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린 동서는 비명을 질렀고 시동생은 시모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자 레스토랑 안으로 다시 들어온 남편이 붉어진 얼굴로 시동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어디서 어머니한테 인상을 쓰고 목소리를 높이냐면서 분노한 얼굴로 시동생을 노려봤어요. 뒤이어 들어온 시부가 남편과 시동생을 떨어뜨려 놓더니 시동생을 무섭게 쳐다보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부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는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며 남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시모는 시동생에게 정말 많이 실망을 했다면서 저를 데리고 레스토랑 밖으로 나왔습니다. 동서가 처음 인사 올 때부터 느낌이 안 좋았었는데 결국 예상대로 흘러가 버렸고 시동생과의 사이도 심각해질 정도로 안 좋아져 버렸어요. 결국 그날 이후 가족들은 동서내외와 연락을 끊어버리게 되었고 그날의 상처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몇 달 뒤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동서와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와 시부모님과 함께 가끔 있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아침 일찍 무료 급식소에 찾아가 일손을 도왔어요. 그렇게 양껏 음식을 만든 뒤 배식 준비가 끝나서 식사를 하려고 찾아오신 분들을 한 분씩 안으로 모시고 있는데 외제차 한 대가 급식소 앞에 멈추더니 동서가 차에서 나왔습니다. 어머, 아니 여기서 얼굴을 마주하게 될 줄 몰랐는데 급식 먹으러 오셨나 봐? 형님, 거지 근성은 집안 내력이에요? 아니 돈 몇 푼 아끼겠다고 여기까지 와서 밥을 먹어요? 기름값이 더 나오겠네. 뭐야? 오늘 온 가족이 전부 날 잡고 왔나 봐요? 아무리 공짜가 좋다곤 하지만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있는 사람들이 무료급식 먹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레스토랑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이 집안 왜 이렇게 쪽팔리는 집만 골라서 하는 거야? 아빠, 그냥 나 차 안에 있으면 안 돼? 오늘 여기 오기 싫었단 말이야. 저 사람들한테 꼭 배식하는 걸 도와줘야 되는 거야? 저 사람들 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들 퍼 먹겠지. 차라리 나 차에 있을 테니 아빠만 잠깐 얼굴 비추고 나와요. 이런 걸 꼭 해야 되는 거야? 저 사람들 공짜라고 달려들어 먹는 거지. 고마운 거 하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노력 없이 먹으니 맨날 노숙 생활이나 하고 이른 나이에 할 생각도 없으니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어? 저 사람들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아깝다. 가서 박스라도 좀 주라고 해. 너는 제발 그 입 좀 다물면 안 돼?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몰라서 그래?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빠는 안 좋아하게 만들 거야? 아이쿠, 사돈분들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이번은 저희 몇몇 회사가 주최해서 무료급식을 추진하게 됐는데 봉사하러 오실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네요. 아, 저희야 매번 주기적으로 급식소가 열리면 봉사를 해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하게 했을 뿐입니다. 바깥 사돈께서 이번 무료급식을 주최하셨다고요? 아, 네. 저희랑 같은 계열 업체의 사장들이 뜻을 함께 모아 추진을 하긴 했는데 이번이 처음이라 많이 어수선했지만 그래도 마무리가 잘 된 것 같네요. 아빠, 나 얼굴 비쳤으니까 이제 그만 가봐도 되는 거지? 여기 와서 할 일도 없는데 굳이 끌고 와서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만들어? 나 오늘 술 약속 있다고. 자네 왔는가? 내가 일찍 좀 서두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늦은 거야? 다른 업체 사장들은 아침 일찍 와서 음식 만들고 배식까지 전부 다 끝냈는데 자네는 이런 모임이 있을 때마다 늦는다니까? 이 정도 일에도 마음이 안 맞는데 앞으로 큰일을 같이 할 수 있겠나? 자네가 잘나서 지금 그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을 텐데 아직까지도 그 오만함을 버리지 못한 거야? 자네는 일은 똑부러지게 잘하는데 남을 배려하는 건 아직 한참 멀었구만. 저도 한 업체의 대표라서 일이 바쁘니 빨리 오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이 시간이 되어 버렸네요. 다음번엔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업체 사장들은 시간이 많아서 새벽같이 와서 음식 준비했겠나? 나는 시간이 남아도는 줄 알아? 봉사할 때마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데 내가 언제까지 눈 감아줄 것 같나? 자네가 보이는 태도가 무료급식 추진하는 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걸로밖엔 안 보이네. 이럴 거면 그냥 끝내는 게 낫지. 아빠, 아니 뭔데 그래? 왜 아빠가 저 사람한테 쫄쫄매고 있는 건데? 저 사람이 아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거야? 이봐요. 저희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요? 가뜩이나 무료급식 추진하는데 돈 나가서 기분 안 좋고 우리 아빠가 여기 오는 동안 안 그래도 한풀이를 그렇게 하시던데 그쪽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된 거네요. 이런 거 하려면 그쪽 혼자 알아서 하면 되지. 왜 우리 아빠까지 끌어들여서 하는 건데요? 이런 일이 좋은 일인 줄 알아요? 거지 같은 저놈들 입에 밥 쳐넣어줘 봤자 고마운 줄 모르고 돈만 버리게 되는 거라고요. 지들이 못나서 저런 꼴로 사는 걸 왜 우리가 도와줘야 돼? 돈 많으면 무조건 베풀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아빠, 가자. 저런 사람들과 엮이지 마. 야, 내가 방해할 거면 그냥 들어가 있으라고 했지?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그런 말 함부로 해?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딸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 거니 대표님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늦은 만큼 제가 설거지 담당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주방으로 들어가죠. 동서, 지금 우리 아버지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배운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야 된다는 거 몰라? 이 자리가 우리 아버지가 강제로 만든 자리라고 생각해? 원래 우리 아버지 혼자 무료급식을 추진하셨는데
아버지 덕분에 관련 업체 사장님들이 덕을 많이 봐서 앞으로 함께 더 잘하자는 마음에 사장님들께서 자의적으로 추진한 것뿐이야. 동선의 아버님도 처음엔 그런 마음으로 하신 거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강요한 건 아니잖아요. 다른 업체 사장님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진심으로 불효잇을 돕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는데 사장님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아버지, 철칙대로 행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서가 뭐라고 한 사람이 저희 친정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되자 얼굴빛이 하얗게 질리더니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 주최 측 사장님들께서 단체로 저와 아버지에게 다가와 무료급식 배식이 끝났다면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신다는 말에 저와 아버지는 고생한 사장님들과 인사를 나눴고 이런 모습을 본 동서는 개거품을 밀며 발광을 하기 시작했어요. 미리 알았더라면 생각 없이 말을 함부로 뱉진 않았을 거라고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은 심각해져 버렸죠. 아버지는 동선의 아버지와 다음 해에 있을 계약건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며 급식소 건물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배식을 마무리하신 엄마가 뒤이어 나오셔서 남편과 시부모님께 식사하시자는 말에 모두들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동서에게 딱 한마디 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당연히 실수할 수 있겠지만 잘못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 차이는 엄청난 거야. 동서가 방금 생각 없이 뱉은 말들은 주워 담기 힘들 거야. 한마디 말로 천냥빚도 갚을 수 있지만 한마디 말이 집안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 이번 일을 통해 똑똑히 알았겠네. 동서의 입이 왜 이렇게 거친가 했는데 집안 내력이었다는 걸 나도 오늘 처음 알았네. 그럼 들어가고 서방님한테 안부나 전해줘. 형님. 잠시만요. 제가 방금 한 말은 정말 실수했어요. 인정할게요. 그러니 우리 아빠 내년에 계약할 수 있게 말 좀 잘해주면 안 될까요? 형님은 마음이 넓잖아요. 제가 생각 없이 말을 막 할 때가 있다는 거 그동안 봐서 잘 아시잖아요. 이번에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희 집안 힘들어지면 제가 지금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것들에도 제약이 따를 텐데 저는 그걸 원치 않는다고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앞으로 시부모님께도 잘하고 집안 행사도 잘 참여할게요. 그러니 말씀 좀 잘 부탁드려요. 글쎄, 이미 상처를 받은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네. 정말 다시 좋은 관계로 되돌리고 싶다면 행실부터 똑바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오늘이 다른 날보다 무료급식소를 찾으신 분들이 많아서 설거지가 산처럼 쌓여 있거든. 가능하겠어? 싫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설거지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상당히 비싼 명품인데 저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물이 묻어있는 식판을 저보고 닦으라고요? 머뭇거리는 동서 행동에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등을 돌렸어요. 그러자 동선의 아버지가 당장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라며 등을 떠밀었고 동선은 온갖 인상을 쓰면서 주방으로 들어가 동선의 아버지와 설거지를 시작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사람 본성 어디 가지 않는다고 몇 개 하다가 못 해먹겠다면서 식판을 내동댕이 치고 급식소를 뛰쳐나갔습니다. 동선의 아버지는 동서의 돌발 행동에 당황해선 저희들에게 죄송하다며 뒤따라 나갔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는 마음이 완전히 닫혀버린 것 같았어요. 자식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회사를 끌고 가겠냐면서 다음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며 확실하게 못을 박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약회사 대표이시고 동선의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 밑에서 생산된 약품들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저희 아버지와 계약이 해지가 된다면 다른 업체를 찾아보겠지만 요즘 같은 불경기에 다른 회사와 계약한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 동선의 아버지는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동서를 저에게 계속 밀어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시동생 또한 심각성을 인지해서 좋게 풀어가려고 노력 중이지만
이 문제는 저희 아버지가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손을 쓰기도 힘들지만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새 식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동서가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본인의 집안까지 무너뜨리게 만든 모습을 보니 좋게 받아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들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더니 동서의 인성이 바르지 못한 건 그 부모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뿐일 겁니다. 시동생은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동서 편을 들어주는 걸 보니 떼어낼 수 없으면 지금처럼 연락 끊고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요. 시부가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깨닫게 되는 날이 조만간 찾아오겠죠.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한파의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을 만큼 하루도 쉬지 않고 바쁜 삶을 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해도 제 인생은 크게 변화되는 건 없더라고요. 분명히 좀 더 여유롭게 살고 싶어서 악착같이 돈을 벌고 있는데 통장에 들어온 돈은 쌓이지 않고 순식간에 바닥이 나 버립니다. 아무래도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대출을 꽤 많이 받아 빚을 갚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면 언젠간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걸 볼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에게 너무 큰 꿈이었다는 걸 남편과 함께 살아가면서 점점 더 피부로 와닿게 되더라고요. 가난에서 아무리 벗어나기 위한 노력은 항상 제자리에 불과했고 맞벌이를 해도 눈에 띄게 변화되는 건 없었습니다. 반대로 제 위로 2명의 형님은 집안도 좋지만 직업도 좋아 가끔 얼굴을 볼 때면 눈에 띄게 변화되는 모습을 봐오면서 그런 삶이 부러운 것도 있었지만 시댁에서 모이는 자리가 저에게는 너무 불편했어요. 시모가 대놓고 저를 형님들과 차별을 두는데 이게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똑같이 대우를 해주면 좋겠지만 형님들이 시모에게 주는 선물이 워낙 크다 보니 차별은 당연히 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께 선물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 기본적인 과일 정도와 시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대부분 해왔어요. 그게 최선이었지만 두 형님들의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이 저에겐 부럽게만 느껴졌어요. 그리고 시모는 능력 없는 제가 며느리로 들어온 걸 얼굴만 보면 후회한다는 말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도 마음 같아선 시댁 집안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께도 부족함 없이 많은 걸 해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현실이 자존감을 많이 떨어뜨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모인 식사 자리에서 시모는 저에게 평생 기억에 남을 상처를 주었네요. 내가 이래서 너한테 했던 얘기가 여자를 잘 골라야 한다고 했던 거다. 이것 봐라. 명품 가방이랑 명품 옷이 사람의 가치를 올려주잖니? 이 정도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여자를 만나야 한다고 입이 닳도록 얘기했는데 끝까지 고집 피워서 엄마 상처 주더니 결국 맨날 빚에 허덕이면서 살고 있잖아? 그게 사는 거니? 우리가 형들에 비해 부유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굶어 죽지 않으면 되는 거지. 이런 걸로 왜 뭐라고 해요. 형수님들이야 워낙 집안이 잘 살았던 거잖아요. 엄마가 형수님들 때문에 눈이 많이 높아진 것 같은데 전에 우리 형편을 생각해봐요. 입에 불칠할 정도로 힘들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어요. 형들이 형수님을 잘 만나서 인생길이 열린 거지. 형들도 딱히 볼 것도 없잖아요. 제가 능력이 부족한 걸 이 사람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그리고 모임 때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차별하면 저희 더는 안 올 거예요. 여기 오는 게 욕 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한두 번이어야 넘어가지. 얼굴 볼 때마다 이러면 저희 그냥 없는 셈 치세요. 그러니 네가 처음부터 좋은 며느리감 선택했으면 내가 이런 모습 보였겠니? 네가 능력 있는 여자 데려왔으면 명품이 2개가 아닌 3개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얼마나 아쉽겠어. 막내 며느리한테 얻어갈 수 있는 게 있으면 내가 이러지도 않지. 꼴랑 과일 몇 개 들고 오는데 속이 안 터지겠냐고? 그만 좀 해. 너희들도 앞으로 선물 같은 거 사오지 마라. 모임 있을 때마다 선물을 사가지고 오니까 이 사람이 아주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있네. 열심히 잘 사는 모습 보여주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인데 별것도 아닌 걸로 애들한테 상처를 주고 있어? 안 되겠다. 앞으로 모임 같은 거 일절 없을 테니 각자 알아서 살도록 하자. 모이는 취지가 선물 받으려고 모이는 거야? 애들 얼굴 한번 보고 손주들 얼굴 보고 싶어서 모이자는 건데 계속 이런 식이면 차라리 안 보고 사는 게 낫지. 분명히 경고하는데 막내 아가한테 한 번만 더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한다면 그땐 나도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야. 얼씨구 웃기고 있네. 당신은 애들한테 용돈 안 받았소? 우리가 애들 덕에 먹고 살고 있는데 얼굴 안 보고 살면 굶어 죽으라는 거야? 어디서 혼자 착한 척이야? 너 때문에 이게 뭐냐? 재수씨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 집안 분위기 상당히 좋았던 거 너도 알고 있지? 그런데 지금은 어째 보이기만 하면 얼굴 붉히는데 이게 어머니 잘못이야? 네가 어머니 말을 안 들어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건데 왜 어머니 탓을 해? 너는 조금도 책임이 없어? 앞으로 너랑 재수씨는 차라리 모임 때 오지 마라. 잘 지내고 있는 집안 분위기 망치지 말고 너는 재수씨랑 단둘이 지지고 볶고 잘 살아. 재수씨가 탐탁지 않으니까 볼 때마다 어머니가 한 소리 할 수도 있는 거지. 눈에 안 띄는 게 피차 편하겠어. 당신도 이제 그만해. 이러다 막내 동서 울겠다. 본인들이 원해서 선택한 결혼인데 어쩌겠어. 원래 인연은 다 정해져 있는 거야. 본인들이 좋다는데 뒤에서 계속 얘기해봤자 우리만 스트레스 받지, 안 그래? 어머님도 이제 그만 막내 동서 좋게 봐주시고 앞으로 웃으면서 잘 지내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 거 아시잖아요. 앞으로 평생 얼굴 안 보고 살 거 아니니까 차별 없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매번 올 때마다 이런 분위기 너무 힘드네요. 우리 큰며느리가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해야지. 내가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어? 너희 두 집안은 안정적이게 잘 살고 있는데 막내 애들은 저 모양이니 내 속이 뒤집어져서 그랬던 것뿐이다. 나도 더 이상 입 아프게 얘기하지 않을 테니 이제 그만 밥이나 먹자. 예, 너는 국 좀 다시 데워오거라. 모든 게 제 탓인 것처럼 막말하는 시모의 행동이 저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었고 눈시울이 붉어지길래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렇게 최대한 마음 진정시킨 뒤 다시 자리로 돌아와 국을 데워 새로 나눠드린 뒤 다시 자리에 앉아 식사를 이어나갔는데 젓가락질 한번 잘못했다가 집안에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 연구원으로 있는 석사 첫째 형님과 박사 둘째 형님한테는 명품 선물 고맙다면서 보쌈을 싸줬는데 그런 모습 최대한 안 보려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고개를 돌려 음식을 먹었어요. 남편은 그런 시모의 행동을 상당히 불편하게 느끼고 있었는지 밥 먹던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신경 쓰지 않으려 묵묵히 음식들을 입에 넣고 있는데 보쌈고기에 젓가락을 옮기는 순간 갑자기 시모가 효자손으로 제 손등을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찰싹 소리와 함께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을 당하게 된 저는 당황스러워서 손을 움켜쥐며 시모를 바라봤는데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꺼내었습니다. 여기 있는 음식이 너를 위해 준비한 건 줄 알아? 밥맛 떨어지게 왜 이리 개걸스럽게 먹는 거야? 어느 정도 먹었으면 대충 눈치껏 젓가락을 내려놓을 것이지. 우리 첫째, 둘째 며느리가 먹을 보쌈고기도 없는데 고졸에 능력도 없는 너까짓게 고기가 가당키나 하니? 못 배웠으면 알아서 키워야지.
눈치까지 없으니 내 속이 뒤집어지겠다. 엄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 사람이 음식 준비 다 했는데 먹지 말라고 효자손으로 손등을 내려치면 어떡해요? 방금 차별하지 않겠다면서. 아, 방금 며느리 손이었니? 내가 요즘 눈이 좀 침침해서 똥파리가 날라 들어온 줄 알고 효자손으로 사정없이 내려쳤는데, 아유, 그게 막내 며느리 손이었어? 요즘 내가 치매가 왔나?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게 아무래도 병원을 좀 다녀와야 할 것 같다. 그러니 우리 둘째 며느리가 조만간 병원에 좀 같이 가줄 수 있겠니? 당연하죠. 어머님 건강검진 받을 때 됐죠? 작년엔 형님이 병원에 모셔갔으니 올해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며느리가 이 정도는 당연히 해드려야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이 사람과 결혼해서 저도 잘 살아보겠다고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형님들에 비해 능력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노력했는데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저를 싫어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드셔도 그렇지 어떻게 효자손으로 제 손등을 내려칠 수 있어요?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저는 개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진짜 빈정상해서 더는 상종도 못하겠네요. 저 먼저 일어나 볼게요. 앞으로 어머님 눈에 띄지 않을 테니 걱정 마세요. 더는 시댁에 있고 싶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 순간 시모가 들고 있던 효자손을 저를 향해 던져버렸어요. 어른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먼저 일어났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결국 시모 행동에 너무 서러워서 저도 효자손을 시모 쪽으로 냅다 던져버렸어요. 그 순간 남편이 상위에 놓여있던 음식들을 전부 바닥으로 쓸어내려 던져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아주버님들이 이성을 잃어버린 남편을 말리는데도 소용이 없었어요. 주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남편은 그날 이후 다시는 시댁에 오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시부는 시모에게 자식과 연 끊고 살면 좋냐고 큰소리친 뒤 방으로 들어가시자마자 시모는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다며 남편한테 화를 내더니 이 모든 게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달려들었어요. 순식간에 머리채를 잡히게 되자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버리게 되었고 저 또한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어요. 형님들과 아주버님들이 저와 시모를 겨우 분리시켜 놓았는데 시모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하더니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제 양손에 시모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뽑혀져 있었어요. 큰형님은 비명을 지르면서 시모의 머리를 들쳤는데 땜빵이 여기저기 머리가 뜯겨져 비어있는 공간이 생겨버렸어요. 둘째 형님은 충격받은 시모를 최대한 안심시키기 위해 머리는 또다시 자란다고 했지만 이미 시모의 귀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는지 힘겹게 몸을 일으키더니 갑자기 주방에서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자 남편은 저를 데리고 급하게 시댁에서 빠져나가려 하길래 양손에 쥐어져 있던 머리카락을 집어 던지면서 땜질난 곳에 다시 심으라고 시모에게 한마디 던지고 저희 부부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네요. 남편은 두 번 다시 시댁 식구들과 엮이는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했어요. 저도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의 큰 폭풍이 지나간 뒤 저희 부부는 더 이상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지만 시부는 저희 부부가 걱정이 됐는지 자주 연락을 주셨어요. 항상 저희를 먼저 신경 써주시는 시부 때문에라도 그동안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시모가 제 손등에 효자손을 내려친 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시부는 전화로 그때 난리친 건 정말 잘한 행동이라면서
그래야 저희 부부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라고 저희 부부 입장에서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시댁 집안 식구들에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저희 가족만 바라봤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시댁 집안과 연락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느낄 수가 있었어요. 비록 좋지 않은 결말이었지만 그래도 저희 부부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었고 그날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또 다른 문제가 하나 터졌어요. 너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정말 맞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하루의 성과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가 제 귀를 간지럽히길래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시끌벅적할 정도로 모여 있었는데 제가 잠깐 일을 하려고 들린 곳은 동문회관이었습니다. 동문 모임이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익숙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첫째 형님이었어요. 동문들과 웃고 떠드는 목소리가 로비에서까지 들려오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첫째 형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서 걸음을 옮기게 된 이유는 형님의 입에서 이상한 말들이 나왔고 제 두 귀를 의심할 만큼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첫째 형님은 상상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내가 너희들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최근에 우리 집안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 시어머니가 막내 동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났었다니까. 보쌈고기에 손 올렸다고 효자손으로 손등을 사정없이 내려친 거 있지? 옆에 있던 나도 놀랄 정도였으니 아마 막내 동서는 평생 기억으로 남겠지.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부류를 만나왔지만 우리 집안 시어머니처럼 고약한 사람은 처음 봤다니까. 사람이 얼마나 독하던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니까. 정말 애매한 게 뭔지 알아? 내가 동서 편을 들어줄 수도 없다는 거야. 최대한 좋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그게 절대 안 돼. 막내 동서를 종처럼 부리는데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잖아? 시어머니가 얼굴을 붉히면서 뭐라고 한다니까. 그러니 둘째 동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치만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마음에 없는 말들도 해야 되긴 하는데 그때 한바탕 난리치고 나서 한 3달 지났거든? 얼굴 안 보고 사니까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진 않는데 모임 있을 때면 집안일 거들 사람이 없다 보니 나랑 둘째 동서가 직접 해야 되더라고. 명품 가방이며 명품 옷들 받아갈 때는 좋다고 하더니 막내 동서랑 연 끊고 지내니까 시킬 사람 없어서 나한테 시키는 거 있지? 그래서 요즘 너무 짜증나더라고. 우리 그이가 시어머니를 또 끔찍하게 생각해서 막내 동서네랑 안 좋은 일 있고 나서 주말만 되면 시댁에 가자고 한다니까. 이런 문제로 최근에 부부싸움까지 생겼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 내가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 바쁜 거 뻔히 알면서 늦은 시간에라도 무조건 시댁에 가려는 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정말 듣기만 해도 짜증나지? 나도 요즘에 한계를 느낀다니까. 둘째 동석애는 애가 약아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안 오려고 하는데 너무 속 보이잖아.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한마디 했었거든? 그때부터 일절 전화도 안 받고 내 문자까지 씹고 있다니까? 내가 저런 집안에 계속 붙어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노인네가 꼴의 명품은 좋다고 밝히는데 내가 정신 나갔다고 명품 사주겠냐? 그거 다 짝퉁이잖아. 앞으로 살 날보다 죽을 날이 가까운데 꼴의 명품은 좋다고 짝퉁이라도 입이 귀에 걸린 거 보면 얼마나 웃긴 줄 아니? 노친네는 절대 짝퉁인 거 모를걸? 너희들 중에 좋은 남자
소개해줄 사람 없어? 거지 같은 집안 식구들과 살려다 보니 나까지 급이 떨어진 것 같아서 그냥 이혼하고 애들 데리고 따로 살고 싶다니까. 내가 좋은 남자 하나 알고 있긴 한데 그 사람이 나이가 좀 있긴 한데 집안도 꽤 좋거든. 나한테 얼마 전에 여자 하나 소개해달라고 하긴 했는데 한번 만나볼래? 혹시 알아? 또 다른 인연을 만들어갈 수도 있을지. 직접 얼굴 보고 만나보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알지? 네가 며칠 전에도 얘기해서 너에 대해 내가 잠깐 얘기해준 적 있었거든. 애가 둘이 있긴 한데 이혼 생각 중이라니까? 자기는 아이를 좋아해서 전혀 상관없다고 하더라. 잠깐 대화라도 나눠보게 얼굴 한번 볼 수 있냐고 하긴 했는데 너만 괜찮다면 내가 다리 놔줄게. 이게 또 다른 인연을 만들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알겠어.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네가 만약 잘 돼서 재혼을 하게 되면 시어머니한테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 사람 어머니가 예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대. 그래서 아버지랑 단둘이 산다더라. 어머머머, 그래? 아니, 그런 좋은 조건의 남자가 아직까지 여자가 없다고? 야, 그런 건 바로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약속 좀 잡아봐. 정말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됐는데 제가 알던 형님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첫째 형님을 보게 된 것도 놀라운데 또 다른 말을 들었을 땐 머릿속이 상당히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그곳을 최대한 빨리 빠져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서둘러 일을 정리한 뒤 밖으로 나가려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러 세웠어요. 쓰고 있던 모자를 푹 눌러 쓴 뒤 몸을 돌려 왜 불렀는지 물어보니 정수기에 물이 안 나온다며 형님 동문들 중 일행 한 명이 저에게 목소리를 높이길래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보니 이미 눈이 반쯤 풀려 있었어요. 그래서 30분 정도 지나면 물이 나올 거라고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해주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갑자기 저에게 뛰어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옷을 잡아 돌려 세웠어요. 그리곤 동문회관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게 되었고 룸 안에 있던 첫째 형님의 동문들이 줄지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난감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첫째 형님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일이 펼쳐지게 되었네요. 동서? 아니, 동서가 여긴 어쩐 일이야? 그 옷차림은 또 뭐고? 이런 일까지 하고 있었던 거야? 정수기 관리까지 하는 줄은 몰랐는데 언제부터 한 거야? 관심이 없으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겠죠. 정수기 관리 일을 한 지 꽤 오래됐어요. 벌써 1년이나 지났는데요. 회관 안에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굳이 로비에 있는 물을 먹어야 된다고 하길래 30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저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하잖아요. 술 취한 사람 상대해봤자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피하려고 했던 것뿐인데 갑자기 저한테 화를 내잖아요. 정수기 일이나 하는 주제에 자기 무시했다고 화를 내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가 지금 스케줄이 잡혀 있어서 많이 바쁘거든요. 지금 많이 늦은 시간이라 빨리 다음 고객님 집에도 가봐야 해서요. 동서, 지금 내 친구가 기분이 나빴다고 하잖아. 동서는 다음 고객만 생각하고 내 친구의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해주지 않는 것 같네. 동서의 태도에 문제가 있으니까 뭐라고 한 거 아니겠어? 내 친구가 동서의 고객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지. 네가 지금 우리랑 급이 맞는다고 생각해? 최대한 잘 설명드렸는데 제가 무슨 무시를 했다는 건데요. 제가 저 사람한테 90도로 정중히 사과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기분 나쁘게 말하지도 않았고 제 할 일만 하고 조용히 나가려 했는데 저 사람이 저를 붙잡더니 뭐라고 한 거라고요. 형님이야말로 친구라고 무조건 편드는 게 아닌
어떤 상황인지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웃긴 게 먹고 자고 싸는 건 누구나 다 똑같은 건데 무슨 급이 있어요? 나이 먹고 떠나는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급 따지는 사람이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왔어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네요. 웬만하면 조용히 넘어가고 싶으니까 이제 그만하시죠. 내가 뭘 어쨌는데? 동서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한다고 그런 말을 짓거려? 못 배운 집안일수록 위아래도 없다더니 족보도 없는 집안 주제에 너까지 꽤 나를 훈계하려 들어? 몇 달간 너 때문에 피곤한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 친구들 앞에서 집안 망신 다 시키고 쪽팔리게 하고 있네. 첫째 형님은 술도 꽤 많이 마신 상태였는지 붉어진 얼굴로 제 어깨를 강하게 밀쳤고 형님 동문들이 저를 에워싸더니 한두 명씩 몸을 밀치기 시작했어요.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안내 데스크에 서 있는 직원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하자 직원은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넣어 도움을 요청했어요. 형님의 동문들은 저를 넘어뜨린 뒤 발로 밟으려는 순간 남편이 회관으로 들어와 소리치며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루 종일 정수기 관리하면서 운전까지 해야 돼서 일찍 일을 마친 남편이 대신 운전대를 잡아줬는데 시간이 꽤 오래 지났는데도 내려오지 않자 걱정돼서 올라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남편은 형님들의 동문들을 사정없이 외친 뒤 저를 일으켜 세운 뒤 저희 부부를 쳐다보고 있는 첫째 형님에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저도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라 주머니에 있던 녹음기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형님에게 보여주었죠. 이게 뭔 줄 알아? 내가 정수기 일하면서 몇 번 안 좋은 일을 겪어서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일할 때는 항상 녹음기를 켜두거든? 네가 동문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 이 녹음기에 전부 다 녹음되어 있다는 거 몰랐지? 사람은 어디에 있던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 나이 처먹었으면서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동문들 앞이라고 말을 필터도 거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전부 다 쏟아내더라. 아주버님과 이혼까지 생각한 것도 모자라 다른 남자를 만나려고 계획까지 했으면 이미 끝난 거 아닌가? 어머님한테 비싼 명품 가방이라고 할 얘긴 다 해놓고 짝퉁이었어? 둘째 형님이랑 가족들 가지고 노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지? 있는 집안들이 더한다더니 정말 웃기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녹음 파일 오늘 가족들한테 전부 다 전송할 테니까 어떻게 수습하는지 한번 볼까? 첫째 형님은 제가 들고 있던 음성 녹음기를 보곤 화들짝 놀라더니 더 큰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최대한 저를 설득시키려 했지만 이미 저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라 첫째 형님의 행동을 용서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음성 녹음 파일을 핸드폰에 옮긴 뒤 전송해 버렸고 첫째 형님은 절대 안 된다면서 제 손에 들려있던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남편이 강하게 가로막아 저에게 접근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제 핸드폰과 첫째 형님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빗발쳤어요. 아주버님은 형님에게 쉬지 않고 전화를 걸었지만 형님은 사색이 된 얼굴로 받지 않았습니다. 시모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길래 전화를 받았는데 녹음 내용이 사실이냐고 몇 번이나 대묻길래 지금 현재 첫째 형님의 동문회관 현장이라면서 남편과 함께 있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전부 다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시댁 식구들이 동문회관으로 전부 다 오게 되면서 집안은 또다시 난리가 나게 되었죠. 그렇게 아끼던 두 형님들이 한자리에 모였네요. 석 박사의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봅상까지 싸서 입에 넣어주더니 짝퉁 명품 가방이 그렇게 좋았어요? 앞으로 잘난 두 형님들 잘 끼고 사세요. 고졸에 못 배운 저는 여기서 이만 빠질게요. 집안 꼴 정말 잘 돌아가네요. 첫째 형님은 다른 남자 만날 생각이나 하고 있고
둘째 형님은 당신을 놓친내라고 부르면서 가짜 명품 가방으로 가지고 놀고 있었잖아요. 며느리가 선물해 준 거라고 좋다고 들고 다녔을 텐데 창피해서 어째요? 모르는 게 약이라더니 그동안 진짜 명품인 줄 알고 으스댔죠? 당신 인생이 명품이 아닌데 명품을 걸쳐봤자 인생이 달라지겠어요? 집안 꼴 정말 잘 돌아갑니다. 시모와 아주버님들은 많이 당황했는지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어요. 시모는 자기가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이 정말 가짜였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두 형님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몇 달간 저희 부부 없이 지내오면서 제가 집안에 정말 필요한 존재였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며 좋게 풀어가려 했지만 차단해 버렸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제가 받은 상처는 지워지지 않으니까요. 그날 이후 시모는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찾아와 며느리는 저 하나뿐이라고 다시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첫째 형님은 아주버님 몰래 다른 남자 만나려 했다는 게 사실로 밝혀지고 나서 현재 별거 중이고 둘째 아주버님도 선물해준 명품 가방이 가짜인데 진짜로 속여서 시모를 가지고 놀았다는 거에 화가 나 부부관계의 금이가 매일 부부싸움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들이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뒤늦게 제가 시모에게 진심이었다는 걸 알게 된 이후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이미 마음이 떠나버려서 관계 회복은 힘들 것 같습니다. 상처도 한두 번 받아야지 계속 받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 더 이상의 감정도 없더라고요. 그냥 이대로 저희 가족만 바라보고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아요. 지긋지긋했던 시댁생활 확실하게 청산할 수 있어서 속이 후련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항암치료 3차까지 진행하고 현재는 거의 완치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심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까지 밟아본 저로선 지금의 삶이 너무 소중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해 물려받았던 가업을 정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적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굴곡 없이 살아가던 저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제가 암에 걸리게 되자 부부관계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대장암 3기 판정을 받게 된 저를 걱정해 주기보단 부모님께 가업을 승계받은 목장의 운영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남편의 모습이 너무 낯설게 느껴져 저도 모르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당장 입원을 해야 되고 언제 끝날지 모를 병원 생활을 해야 될 저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보다 연매출 20억 정도 되는 목장의 소유권에 대한 욕심을 강하게 나타냈어요.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입을 닫아버리게 되자 남편은 그런 저를 차갑게 대했고 원하는 대답을 듣기 전까진 신경질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제가 남편 뜻대로 움직이려 하지 않자 화가 났는지 시댁 식구들에게 저를 상당히 안 좋게 얘기해서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었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성격이 불같은 시모는 입원해 있는 병실에까지 찾아와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어려운 일을 겪게 됐을 때 도움을 주는 게 가족인 건데 시댁 식구들은 아픈 저보다 돈을 더 우선시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 10년 하는 동안 좋았던 감정은 그날 전부 사라지게 되었고 차라리 남편이 눈앞에 사라져주길 바랐어요. 당신은 지금 내가 아직까지 정상으로 보여? 나 대장암 3기 판정 받았어. 곧 항암 치료 받아야 하고 앞으로 내 몸이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당신은 목장을 달라는 말이 나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것 같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혼란스러운 내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는 게 우선 아니야? 너는 내가 안 해준 것처럼 얘기한다? 그동안 너랑 함께 살아오는 세월 동안 나를 봐놓고도 몰라? 당신 옆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하면서 살아왔는지 알잖아. 그래, 맞다. 내 아들이 네가 목장 승계받고 난 이후부터 하던 일 그만두고 옆에서 굳은 일은 가리지 않고 전부 다 했는데 너야말로 어떻게 내 아들한테 목장 운영권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하는 거니? 내 아들이 목장만 받고 너를 버릴 것 같아서 그런 거야? 얘도 애 아빠고 집안의 가장인데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겠어? 어차피 너는 병원에 있고 목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내 아들을 믿고 맡기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까지 부부로서 살아오면서 신뢰가 이것밖에 안 됐니? 몸도 안 좋으면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당장 목장 명의 변경 내 아들 이름으로 돌리고 너는 치료에나 신경 써라. 아무래도 네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만큼 공백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매출에 영향을 주면 되겠니? 내가 볼 때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예민해진 것 같은데 바깥 서더니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불안해 하셨잖아. 아직까지 너의 몸 상태가 어떤지 말을 안 하고 있는 중이라며? 어차피 치매라 금방 잊어버리겠지만 한평생을 바친 목장이 위태로워졌다는 걸 알기라도 하셔봐라. 그럼 바깥 사돈의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어? 내 아들이 책임감 가지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 운영할 수 있게 네가 이번 기회에 밀어줘야지. 너도 병원에 있는 동안 많이 불안할 텐데 내 아들이 그냥 의무적으로 일을 하는 거랑 다르게 명의가 이전되면 자기 사업이 되는 거니 그만큼 자기 위치에 대해 무게감을 가지고 더 많은 신경을 쓸 테고 그럼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목장이 돌아갈 텐데 내 아들을 못 믿고 계속 불화만 키운다면 목장이 잘 운영될 수 있겠어? 내 생각도 명의를 이전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네가 정말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겨서 퇴원을 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어차피 내 아들한테 명의가 이전될 텐데 이런 식으로 서로 감정 안 좋고 불편한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보단 서로 좋게 웃으면서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니? 시댁 식구들은 하나같이 눈앞에 보이는 돈에만 눈이 멀어 제 몸이 어떻게 되든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걱정하는 말 한마디 해줄 수도 있는 건데 본인들 이익만을 생각하는 모습에 화가 치밀어 올라 전부 다 나가라고 소리를 질러 버렸어요. 시댁 식구들은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했다면서 끝까지 버티려 하길래 병원 관계자를 불러 전부 내쫓아 버렸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빠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제가 아빠의 목장을 이어받아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주 깜빡하시길래 일이 많이 바빠져서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검사 결과 치매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지던 아빠의 치매가 몇 년 뒤부터는 본인이 누구인지조차 모를 정도로 급격하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목장을 운영하면서 아빠를 살펴드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 저도 아빠를 모시는 게 버거워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요양원을 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치매의 정도가 어느 정도 더디면 그래도 버틸만 한데 아이로 돌아가 버린 모습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이 들었어요. 아빠가 치매 판정을 받게 되면서부터 아빠는 남편한테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고 저와 함께 목장을 운영해 주길 부탁했어요. 그렇게 아빠의 부탁으로 고민 끝에 오랜 기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저와 함께 목장을 이끌어오게 되었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 중에 분명 치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아실 거예요. 자식으로서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신 아빠를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치매는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시험하게 만들 정도로 저를 너무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을 내린 이유는 아빠가 힘들게 목장일만 하시다가 유제품 가공 사업까지 확장하셨는데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힘들게 성공한 만큼 아빠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얼굴조차 못 알아볼 정도로 치매가 심해진 아빠를 요양원에 모실 수밖에 없는 상황과 결정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한동안 정신적으로 너무 괴로웠고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오면서 열심히 앞만 보며 살아왔습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야 아빠가 좋아해 주실 것 같았어요. 엄마가 옆에 계셨다면 그나마 덜 힘들었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독사에 물리셔서 심장마비로 먼저 떠나셨어요. 그래서 아빠와 서로 의지하며 오랜 시간 함께 해왔었는데 요양원에 모실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제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었고 한동안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지만 남편이 옆에서 많이 도와줘서 힘겨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대장암 판정은 저에게 너무 가혹했고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생긴 또 다른 문제는 남편이 변했다는 거였어요. 아빠는 치매로 요양병원에 계시고 저는 대장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눈앞에 보이는 재산에 사람이 변해버렸고 10년의 결혼 생활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되었네요. 시댁 식구들은 목장을 넘기라고 시도 때도 없이 병원을 찾아왔어요. 제가 병실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니 아예 목장에 살림까지 차려버린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의 신뢰가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 거니? 10년간 함께 살아오면서 서로 믿고 의지해 왔을 텐데 돈 때문에 균열이 생겨야 되겠어? 나도 새언니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오빠 이용해 먹을 건 다 이용해 먹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데요? 오빠 없으면 언니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법적으로 부부이고 평생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 앞으로 언니 병간호 해주고 옆에 있어준다는 조건으로 목장 명의 이전해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어요?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언니 대장암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그 재산들 전부 우리 오빠한테 가게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고집 부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럴수록 언니만 더 힘들어지는 거 몰라요? 적당히 튕기고 이제 그만 명의 옮겨줘요. 언니가 병원에서 누워있는 동안 오빠는 목장에서 힘들게 땀 흘리고 있다고요. 우리한테 도움 받으려면 언니도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있는 거예요. 손에 쥐고 있으면 뭐가 달라져요? 좋게 웃으면서 해결해요. 이번에 우리 가족 전부 짐 싸서 너희 집으로 들어갔다. 버릴 거 버리고 쓸데없는 짐들 전부 다 정리했거든. 사돈어른 방에 있던 짐들 전부 다 폐기 처분했고 그 방에 내가 사용 중인데 여기저기 보수해야 될 곳이 꽤 되더라. 이참에 그냥 새로 리모델링 할까 생각 중이다. 쓸데없는 짐들이 너무 많아서 거의 다 버렸는데 상관없잖아. 사돈어른께서 치매 때문에 본인이 누구인지조차 모를 정도로 심각한데 들어와 살 일도 없고 평생 요양원에서 나오지 못할 테니 그 집 놀릴 바엔 내가 들어가서 사는 게 좋지 않겠어? 애들 밥도 챙겨야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니 당연히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한다. 원래 살던 우리 집보다 넓어서 좋긴 하다만 아무래도 목장 옆에서 살다 보니 몸에 목장 냄새가 좀 배기긴 했는데 그래도 공기가 좋아서 살만 하더구나. 내 아들한테 명의 이전만 해주면 모든 게 완벽할 텐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질 않으니 지겨운 얼굴 보고 싶지 않아도 어쩌겠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니까 계속 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지치니까 목소리가 높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구나. 의사 말로는 항암 치료 뒤 수술을 받아도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거라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우리 며느리가 마음이 넓은 줄 알았는데 그런 몸으로도 돈이 우선인 걸 보니 아직 덜 아프구나. 돈이 우선이라고요? 제가 지금 대장암으로 병원에 있으니까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저희 아빠 짐을 처분한 거예요? 저는 절대로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지 않을 거예요. 악자까지 치료받아서 꼭 태어날 거라고요. 당신들은 내가 비정상적으로 보이겠지만 내가 봤을 땐 당신들이 더 비정상적이야. 죽기를 바란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으면서 목장을 달라고 하면 그 말을 내가 따를 것 같아? 숨을 거두는 날이 있어도 나는 절대로 명의 이전 안 해줄 거야. 차라리 그 목장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게 배는 덜 아프겠네. 우리 아빠가 한평생 이끌어온 목장인데 거저 가지려 하는 당신들 심보를 내가 왜 받아줘야 되는 건데?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그 인간이 땀 흘리면서 일하는 거 내 마음 편하게 해주려는 거 아니잖아? 내가 죽으면 그 목장에 대한 소유권이 자기한테 넘어오니까 자기 일처럼 더 신경 쓰는 거 아니야? 평소에는 관심도 별로 없었으면서 어디서 열심히 하는 척이야? 막말을 뱉어내는 저를 바라보고 있던 시댁 식구들은 기분이 안 좋았는지 얼굴을 붉히면서 제 말을 받아쳤어요. 매번 찾아와서 저를 힘들게 하는 그 인간들이 다시는 병원에 찾아오지 않게 관계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 인간들은 제가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다고 막말을 퍼부은 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뒤늦게 듣게 된 남편이 저녁에 병실로 찾아왔어요. 얼굴을 보고 싶지 않으니 돌아가라고 한마디 한 뒤 등을 돌렸는데 남편이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네가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목장 내 명의로 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네가 장인어른보다 먼저 떠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은 안 해봤냐? 그리고 우리 딸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네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 목장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방치할까? 노동자들 다 돌려보내고 목장 처분해버리면 좋겠어? 네가 만약에 이대로 계속 고집 부리잖아? 그럼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알아두고 결정을 해야 될 거야. 나는 네가 암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게 되면 장인어른은 아예 신경도 쓰지 않을 거고 목장은 당연히 처분할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 나는 너희 집안이 남기고 간 재산으로 새 출발할 건데 우리 사이에 누가 있지? 너도 없는데 내가 굳이 우리 딸들을 키울 필요는 없잖아. 아빠로선 당연히 미안한 감정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건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줄 것 같고 보육원에서 앞으로 잘 지내겠지. 아빠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가진 채 평생 외롭게 살아가지 않겠어?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한다면 그런 결정까지 내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어떻게 할래? 애들 보육원에 보내버릴까? 네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우리 가족이 애들을 제대로 돌봐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 했는데 네가 지금 나한테 보이는 행동이 점점 이성을 잃게 만들고 있다는 거 몰라? 10년간 우리 결혼 생활 엄청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쁘지도 않았잖아. 마지막으로 경고하겠는데 내 말대로 행동해. 나도 더 이상 못 기다려줘. 내 말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했으면 여기 위원장이야. 혹시 또 마음이 바뀌면 나도 곤란하잖아. 잘 보고 거기 밑에 사인하면 될 거야. 네가 다른 마음 품고 나 몰래 재산 처분해버리면 나만 골치 아파지잖아. 그러니 확실하게 증거물을 만들어 놓는 게 좋겠지. 그런 의미에서 유언장 하나 만들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한 거니 부담 갖지 말고 애들을 위해서 사인해. 애들을 보육원에 보내? 아빠라는 인간 입에서 그게 할 소리야? 내가 대장암 판정받고 병원에 있는 동안 걱정해주는 말 한마디 안 해주고 목장 얘기만 하더니 이젠 애들 가지고 나를 협박하려 들어? 왜?
네 쓰레기 부모가 시키던? 어차피 2판 4판이야.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나라고 못할 것 같아? 어떻게 할 거야? 나도 오랜 시간 기다려줄 수 없어. 그러니 짧게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에게 목장을 받아내려고 7살, 9살밖에 안 된 제 딸들을 보육원에 보내겠다는 충격적인 말까지 꺼내면서 저를 압박했어요. 제가 건강하지 못해 남편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아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고 살 바엔 차라리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이혼 얘기를 꺼냈는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코웃음을 치더니 이혼이 단순한 문제인 것 같냐면서 합의는 당연히 하지 않을 거고 소송으로 갈 텐데 이혼 소송이 마무리가 되기도 전에 제가 먼저 떠날 것 같다면서 죽기 전까지 소송은 끝나지 않을 거라고 오히려 저를 더 세게 압박했어요. 그렇게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 결국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남편에게까지 협박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살 수 있다는 보장도 확실하게 없다 보니 남편의 말대로 제 딸들한테 문제가 생기게 될까봐 너무 두려웠고 온몸이 떨려왔어요. 저를 바라보고 있는 남편은 10년의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봤던 자상한 남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친 뒤 다음날 다시 오겠다면서 그전까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될 거라고 암투병 중인 제 얼굴에 유언장을 날렸습니다. 저 대신 작성했다는 유언장의 내용은 목장의 명의 이전과 유제품 가공 공장에 대한 사업장 명의 이전까지 전부 남편에게 주겠다고 적혀 있었어요. 본인이 원하는 걸 얻으려고 유언장까지 만들어 강제로 지장을 찍게 하려는 남편의 모습은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치료가 진행이 되다 보니 몸 상태가 쉽게 좋아지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 두려운 마음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정말 병원에서 생을 마감해야 될 것 같은 불안함 때문에 너무 괴로웠는데 그렇다고 치료를 중단한 뒤 모든 걸 정리해버리면 혼자 남겨질 제 딸들이 눈에 밟혀 마음 편히 눈도 감지 못할 것 같아 이를 악물고 버텨내야 하는 방법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은 어김없이 찾아왔고 남편과 나눈 대화를 전해 들었는지 시모가 아침 일찍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기분 좋은 아침에 서로 얼굴을 붉히지 말고 좋게 끝내자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뭐 하고 있어? 어제 내 아들과 대화 끝났다면서? 그런데 왜 유언장을 주지 않는 거니? 설마 아직까지 사인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도대체 고민할 게 뭐가 있다고 오랜 시간 질질 끌고 난리야? 유언장 이리 내놔봐라. 여기 이곳에 사인하고 D장 찍으면 끝나는 건데 뭐가 문제야?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명의만 넘기면 남은 시간 편하게 있다가 눈 감을 수 있게 내 아들도 노력할 텐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겠다는 거네? 이거 정말 안 되겠구만. 당장 그 손 이리 내놔봐라. 제가 명의를 이전해주면 제 딸들의 앞날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죠? 눈 감으면 알 수도 없는데 말로만 잘 챙겨준다고 하고 보육원에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는 사람을 못 믿니? 손녀들도 내 핏줄인데 그렇게까지 할 것 같아? 네가 하도 고집 부리고 내 아들의 의견은 조금도 들어주지 않으려니까 일이 이렇게까지 커진 거잖아. 서로 웃으면서 좋게 해결받으면 이 정도로 감정이 안 좋아지지는 않았지. 내 손녀들은 앞으로 잘 키워줄 테니 어서 사인해라. 왜? 내 말도 믿음이 안 가는 거야? 걱정하지 말래도. 일단 사인부터 하라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굴어? 얼마 버티지 못하고 곧 갈 거면서
계속 이럴 거야? 시모는 제가 사인을 머뭇거리자 유언장으로 머리를 후려쳤어요. 그리곤 펜을 손에 쥐어준 뒤 강제로 서명을 하게 유언장을 들이밀길래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하려던 그 순간 갑자기 시모의 핸드폰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서둘러 사인하라면서 손짓을 하며 전화 통화를 했는데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리곤 힘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길래 뭔가 일이 생겼다는 걸 느낌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시모는 멍한 얼굴을 하곤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그대로 병실을 뛰쳐나갔어요. 시모의 핸드폰에선 남성분의 목소리가 들려오길래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주워들어 통화를 이어나갔고 수화기에서 들려온 말은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남편과 시부 신우가 차량 전복사고로 현장에서 즉사해서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다며 신원 확인을 부탁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운전대를 잡고 있던 남편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전날의 상황에 대해 알려줬어요. 저희 목장이 어두운 밤길에 운전하기에는 좀 위험하긴 하지만 도로폭이 그렇게 좁은 편은 아닌데 세 식구가 전날에 식당에서 술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비틀거리다가 차가 도로를 이탈해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져 버린 것 같았어요. 시모는 전날에 지인들과 여행을 다녀온 뒤 바로 병원으로 오게 된 상황이라 전날에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었고 목장에서 일을 하던 외국인이 굴러떨어진 차량을 보고 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차 문을 열었을 땐 차 안에서 술 냄새가 진동을 했었다며 어떤 사고였는지 알 수 있게 설명을 해줬는데 갑자기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연달아 터지게 되니 너무 무섭더라고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편과 시부 신우는 제가 유언장에 사인을 하게 될 거고 명의가 남편에게 이전될 거라는 확신을 가져서 축하도 할 겸 셋이서 술을 좀 과하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자주 다니던 길이기 때문에 남편은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고 자만했었는지 결국 아니란 판단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얻게 되었고 시모는 세 가족을 한꺼번에 잃게 되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네요. 믿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장례는 진행이 되었고 시모는 그날 이후 정신 상태가 정말 이상해져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동네 주민분이 병문안을 와주셨을 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만약에 제 딸들이 같이 목장 일을 도와주시는 외국인 분들의 품이 아닌 남편을 따라갔었다면 이 세상에 더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을 텐데 다행히도 제 딸들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네요. 저는 3차 항암 치료를 끝낸 뒤 대장을 7cm 정도 잘라내고 회복하는 데 집중을 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병원에서 암투병을 끝낸 뒤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몸 상태가 많이 좋아져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시모는 이 모든 게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제 얼굴을 보자마자 달려들길래 몸이 온전치는 않았지만 그동안 제가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컸었고 그동안의 화를 한 번에 터뜨려버린 저는 시모를 강하게 밀친 뒤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시모는 절대로 못 나간다며 저희 부모님 집이 자기 거라고 억지를 부리며 달려들길래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 버렸습니다. 시모는 그제야 저에게 울면서 애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순간에 가족을 셋이나 잃었는데 저에게까지 버림을 받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면서 내치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저는 조금도 불쌍한 감정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집안에 있던 시모의 물건들과 세상을 떠난 남편과 시부 신우의 짐까지 전부 다 폐기 처분해 버렸습니다. 제가 암투병하고 있을 때는 온갖 막말에 유언장으로 머리까지 내려쳤으면서 이제 와서 봐달라고 하는 모습이 오히려 저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시모를 강하게 내쳐버린 뒤 저는 딸들과 함께 앞으로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막막하기만 했던 제 삶이 한순간에 정리가 되어버렸다는 게 아직까지 믿기지 않네요. 갈 사람은 건들지 않아도 알아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거의 회복이 되었고 추적 검사 결과 추가적인 암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빠도 요양원에서 잘 지내고 계시고 이제 저와 제 딸들의 앞날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찾아온 새 삶에 대해 항상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 중이고 현재 목장과 유제품 가공 공장은 정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빠가 힘들게 이끌어온 목장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저 또한 몸이 온전치 않아 어쩔 수 없이 처분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네요. 그동안 모아두었던 재산으로 어떠한 간섭도 없이 제 딸들과 조용하게 살고 싶어요. 그게 제가 바라는 마지막 소원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아프고 나니 건강한 몸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더라고요. 병이 더 커지기 전에 건강검진 꾸준하게 받으시고 적당한 운동으로 건강관리 하시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